50일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1년.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절반이 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15살 소녀와 66살 노왕 사이의 나이 차이가 정확히 5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냥 조용히 궁 안에서 살다 간 게 아니에요. 훗날 조선의 권력 전체를 손에 쥐고 수백 명의 목숨을 결정하고 심지어 한 시대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정순왕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순왕후 하면 드라마 속 악역을 떠올리실 거예요. 정조의 개혁을 방해한 적대자,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한 냉혹한 권력자. 맞아요. 그 이미지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요, 그게 이 여성의 전부였을까요? 15살의 자기 아버지 뻘도 아니고 할아버지 뻘인 왕에게 시집을 가야 했던 그 소녀가 어쩌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 중 한 명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1759년 6월 한양 경복궁 인근의 어느 반가에 전령이 도착합니다. 경주 김씨 가문 김항구의 집이었어요. 전령이 전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왕비 간택의 딸을 내보내라. 당시 김항구의 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5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간택 끝에 최종 낙점을 받습니다. 상대방은 영조, 재위 35년째를 맞은 노왕이었어요. 영조는 그때 나이 66세였습니다.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가 1757년에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기이한 상황인지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더 알아야 해요. 그 결혼식 날 신부 김씨의 나이는 15살이었고 자신의 의붓아들인 사도세자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10살이나 위였어요. 새엄마가 친아들보다 어린 거예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그냥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왕실의 위계질서 안에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자기보다 10살 어린 상황인 겁니다. 저도 이 대목을 조사하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시 사도세자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린 김씨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경주 김씨 가문은 당시 노론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노론이 뭐냐고요? 조선 후기 붕당 정치에서 가장 강력했던 정치 세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의석 과반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 노론의 힘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노론의 핵심 가문에서 새 왕비를 들임으로써 일종의 정치적 동맹을 맺은 거예요. 15살 소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정치판의 한가운데에 놓인 거였습니다. 그러면 왕비로 들어온 이 어린 소녀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영조는 분명히 총명한 왕이었어요. 5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임금입니다. 근데 그 영리함이 때로는 잔인함으로 드러났죠.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762년 정순왕후가 입궁한 지 겨우 3년이 지났을 때예요.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둡니다. 뒤주가 뭔지 아세요? 쌀이나 곡식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예요. 그 안에 사람을 가둔 거예요. 한여름 더위 속에서 8일 동안 사도세자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정순왕후가 있었어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보다 10살 위인 의붓아들이 뒤주 안에서 죽어가는 걸. 훗날 기록에는 정순왕후가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주장도 있어요.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고했다는 이야기요. 하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역사적으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예요. 사도세자가 죽으면서 그 아들인 세손,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이 왕위 계승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순왕후와 정조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구조로 설정됐습니다. 이걸 가족 드라마로 설명하자면 이래요. 한 집에 두 여자가 있어요. 한 명은 집안의 공식적인 안주인, 진, 왕비. 다른 한 명은 전처의 아들, 즉 세손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 그리고 세손 이사는 아버지를 뒤주해서 잃었어요. 그 죽음과 관련된 노론 세력이 지금 왕비 가문이에요. 이산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치고 싶었겠죠. 반대로 노론 입장에서는 이산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구도가 정순왕후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갈등입니다. 1776년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합니다. 52년이라는 기나긴 재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정조 이산이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는 32살이었어요. 왕대비가 된 거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조선의 법도에서는 왕대비의 권위가 왕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정치적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정조는 왕이 됐지만 자기 의붓 할머니이자 정치적 적대 세력의 수장인 정순왕후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조의 재위 24년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의 시대였어요. 규장각을 설치하고 실학자들을 등용하고 수원 화성을 쌓고, 많은 분들이 정조를 조선의 마지막 르네상스 군주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그래 그 24년 내내 정조는 서울 안에서도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배후로 지목된 세력이 바로 노론, 구체적으로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벽파였어요. 그렇다면 왜 정조는 그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을까요? 조선 후기의 정치 구조가 왕 한 명의 의지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요즘 대통령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책을 다 밀어붙일 수 없는 것처럼요. 권력은 항상 균형 위에 서 있어요. 1800년 6월 정조가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나이 49세였어요. 너무 이른 죽음이었죠. 공식 사인은 종기, 즉 피부 종기가 악화된 거였어요. 근데 당시 처방한 약이 뭐였는지 아세요? 조선 앙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정조가 죽기 직전 노론 계열의 신하들이 권한 약재가 처방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독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역사적으로 논쟁 중이에요. 하지만 당시 정황은 정조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가장 이득을 본 세력이 누구인지는 명백했다는 거예요. 정조가 죽자 11살짜리 순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해요. 수렴청정이 뭐냐고요? 왕이 너무 어릴 때 왕실의 어른 여성이 대신 정사를 처리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왕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정순왕후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40년이 넘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조선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권력이 정순왕후 개인의 야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구조의 산물이었을까요?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인 1801년, 역사에서 신유박해라고 부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조선에는 천주교가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정조 시대에 어느 정도 묵인됐던 그 신앙이 이제 탄압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단순한 이단 종교가 아니라 정치적 위협으로 봤어요. 왜냐고요? 당시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남인, 즉 정조 시대에 발탁됐던 개혁 세력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천주교 탄압은 곧 정조의 개혁 유산을 뿌리째 뽑는 작업이기도 했던 거예요. 신유박해로 처형된 사람이 공식적으로만 300명이 넘어요. 그 중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신부 주문모도 있었고 천주교를 조선에 처음 도입한 이승훈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형제들 정약종은 처형됐고 정약용은 유배를 갔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그 유명한 학문적 저작들을 완성한 게 바로 이 박해 때문이기도 하죠. 한국 역사의 아이러니 중 하나예요. 탄압이 오히려 위대한 학자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런데요, 신유박해와 관련해서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정순왕후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처형을 명령한 사람 중에 왕족이 있었습니다. 은엉군이라는 인물이에요.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의 아내와 며느리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이유로 사약을 내린 거예요.
왕족을 죽인다는 건 그냥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구도 전체를 다시 짜는 작업이었습니다. 정조 계열의 인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였던 거예요. 이쯤 되면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라는 게 보이죠. 1803년 정순화후는 수렴 청정을 거두고 순조에게 친정을 돌려줍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3년 동안 조선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조가 24년에 걸쳐 심어놓은 개혁 세력은 거의 다 제거됐거나 유배를 갔고 대신 노론벽파와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정치시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19세기 내내 자라나서 조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3년이 100년을 바꿀 수 있냐고요? 권력은 항상 방향을 먼저 틀고 그 결과는 수십 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1805년 정순왕후는 61세의 나이로 창덕궁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15살에 입궁한 지 46년 만이에요. 그 46년 동안 이 여성이 겪은 일들을 나열하면 이래요. 51살 연상의 왕과 결혼, 의붓아들이 뒤주에서 죽는 걸 목격, 자신보다 어린 의붓 손자가 왕이 되어 40년을 견뎌냄, 그리고 그 손자가 죽자 마침내 권력을 잡고 수백 명의 처형을 명령.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순왕후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 속 정순왕후를 떠올리며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를 바꾸고 싶어요.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한 구조가 어떤 선택지를 줬냐의 문제라고요. 15살에 정치의 체스판 위에 올려진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어디로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를 밟고 서야 했던 그 구조.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와도 단절된 게 아니에요. 신유박해로 처형된 사람들이 묻힌 절두산 순교성지는 지금도 서울 마포구에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그곳을 찾아요. 천주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정조가 설계하고 정순왕후의 시대에 중단됐던 조선의 개혁. 그 안타까운 단절이 결국 19세기 조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역사책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가 의미 있는 거예요.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누군가를 만들 테니까요. 정순왕후를 조사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1759년 간택일 창덕궁 안뜰에 서 있는 15살 소녀. 66살 노왕 앞에서 예를 갖추고 있는 그 장면이요. 그 소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몰랐을까요? 그리고 만약 알았다면 그래도 그렇게 살았을까요? 51년의 나이 차이를 넘어서 결국 권력의 정점에 선 이 여성이 과연 자신의 삶에 만족했을지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답은 역사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고 권력자의 기록이지 한 사람의 솔직한 내면의 기록은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의 이면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